젠장. 내가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끌어들였군. 내 복수 때문에 또다시 무고한 사람이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녀는 내 딸을 닮았다. 나는 또다시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코끝에 닿는 습한 공기 속에서 기름때와 톱밥 냄새가 섞인 오래된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70평생 제가 가장 편안했던 순간이었고, 은퇴 후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먼지 앉은 부품들을 정리하는 것이 제 유일한 평온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대에 엎드려 회중시계의 용두를 들어 올리면 톱니바퀴들이 미세하게 맞물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제 손끝의 정교한 감각만이 유일하게 남은 삶의 증표였습니다. 이정우 씨,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교함? 그거 먹고 삽니까? 당신 같은 낡은 기술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돈을 불릴 줄 알아야죠. 시계는 이미 멈춘 지 오래입니다. 순간 40년 전 제게 뼈아픈 좌절을 안겼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0.1짜리 나사를 조이던 손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평온했던 시간은 이미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수리점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고 50대 중년 남성 몇 명이 삿대질을 하며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제게 인생 역전의 투자 상품이라며 강인호의 폰지 사기에 마지막 남은 돈까지 투자했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노인네는 대체 왜 말이 없어? 당신이 나한테 그 강인호라는 놈 믿으라고 했잖아. 이웃들 다 끌어들여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평생 모은 돈, 아내와 노후에 쓰려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이걸로 아들 등록금 내려고 했는데. 당신은 적어도 기술이라도 있지. 우린 이제 뭘로 삽니까? 저는 그들의 절규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던지는 모든 비난은 제가 평생 애써 외면하며 시계 부품 속에 숨겨왔던 무능력함이라는 주홍글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가 분노에 찬 그들의 발길에 채여 바닥으로 떨어지며 투명한 유리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파열음은 제 마음의 방어막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젠장. 내가 기어이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회한을 안겼다. 40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무능하게 당하고 말았군. 저는 유리 파편을 주우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에 박힌 유리 조각의 날카로운 감촉이 통증 대신 냉철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태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침묵 속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낡은 탁자를 닦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에서 수십 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빙하의 균열을 보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닙니까? 그녀는 제게 잃은 돈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먹었는지 물었고, 그 평범한 질문 속에 당신이 뭘 하든 나는 이제 지쳤다는 무거운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됐습니다. 당신이나 드세요. 당신이 건강해야죠. 그녀의 당신이 건강해야죠라는 말은 제게 책임감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의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공기 중에는 싸늘하고 습한 밤의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녹슨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40년 전 제가 MIT에서 사용했던 미세 전류 제어 칩의 설계도가 빛바랜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인호, 넌 내게서 시간을 훔쳐갔어. 나의 남은 시간, 아내의 회한, 동네 사람들의 절규. 이 모든 것을. 시계는 멈출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의 시간을 다시 맞추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시계 자체를 부술 것이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회중시계 파편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유리알 대신 투박한 쇠붙이 조각을 덧대고 톱니바퀴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의 용두를 평소처럼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힘주어 돌렸습니다. 손목의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랐지만 저는 그 통증을 즐겼습니다. 복수는 정교해야 했고 그 정교함은 40년의 침묵 끝에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놈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시작도 전에 넌 이미 늦었어. 저는 먼지 쌓인 설계도를 손으로 훑었습니다.
칩 설계도의 가장자리에 적힌 작은 메모, 40년 전 제가 직접 쓴 암호 코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코드는 강인호가 전 재산을 숨겨둔 보안 시스템의 유일한 우회로였습니다. 저는 그 코드를 중얼거리며 낡은 작업등 아래서 밤을 새웠고 밖은 차가운 새벽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평온했던 시간은 이제 멈추고 강인호의 파국을 향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계 수리점에 낡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며칠째 저는 밥도 거른 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미세한 톱니바퀴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강인호가 언론 앞에서 웃는 뻔뻔한 얼굴이었고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만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제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쇠갈고리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도 일부 투자자들이 미래 가치를 오판한 결과일 뿐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습니다. 탐욕은 결국 시간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저희는 오직 시간을 파는 사업을 했을 뿐 그들이 시간을 산 방식은 그들의 책임이죠. 그는 탐욕을 이야기했지만 제게 그의 목소리는 노인들의 노후와 회한을 짓밟는 자의 오만으로만 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핀셋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떨림 없이 정교하게 핀셋을 다뤘던 제 손이었습니다. 이놈 봐라. 탐욕. 내가 나에게서 훔쳐간 것은 돈이 아니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들의 존엄한 시간이다. 감히 시간을 이야기해. 내 시간은 곧 끝난다. 분노는 저를 잠식시켰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인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의 사기 구조는 법의 테두리를 절묘하게 비껴나간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게 남은 유일한 출구는 경찰이나 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의 정의가 아닌 제가 직접 세울 시간의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수사관님, 강인호는 분명히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의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정우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쪽 변호사가 워낙 법망을 잘 피해가서요. 물증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시대의 흐름. 그 단어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40년 전 제 첨단 기술을 도용했던 거대 기업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고.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계 수리공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던 손, 이웃들의 울부짖음이 제 등 뒤를 밀어붙였습니다. 아니다. 시대의 흐름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이정우가 40년 전 멈춰 세웠던 내 시간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아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놈에게 맞춰 끝내야 한다. 저는 주섬주섬 낡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챙겨두었던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셔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계에 깨진 유리알 대신 저는 그곳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마치 총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시계 수리점을 나섰습니다. 저는 강인호가 있는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빌딩의 차가운 유리와 강철 냄새가 제 코를 찔렀고 그 높이는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빌딩 로비의 안내판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인호의 사무실은 60층. 입구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어 빌딩의 외벽을 훑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40년 전 제가 연구했던 방식과 유사한 미세한 전류 파장이 외벽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수학 공식과 프로토콜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 부품을 분석하듯 강인호의 보안 시스템의 설계도를 머릿속에서 재구축했습니다. 저는 시계 수리공이었지만 사실 저는 시스템의 태엽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시계는 겉보기에만 복잡할 뿐 결국은 시간의 질서를 따릅니다. 강인호의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놈은 저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겠지. 돈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오만하겠지. 하지만 톱니바퀴는 단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가 멈춘다. 내가 이 낡은 시계 수리공이 그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주겠다. 저는 빌딩을 벗어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인력 시장이 있었고 저는 허름한 용접공 복장을 한 채 인력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강인호의 빌딩 지하 케이블 보수 작업에 투입될 인부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시계 부품이 아닌 고전압 케이블을 다루는 두툼한 장갑이었습니다. 지하 3층. 저 빌딩의 심장이 뛰는 곳이다. 나의 첫 번째 정교한 작업은 강인호의 심장 박동을 미세하게 교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용접공 복장은 기름과 쇠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강인호의 사무실이 있는 스카이타워의 지하 3층. 이곳은 화려한 로비와 달리 땀과 쇳소리, 그리고 케이블의 둔탁한 전류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인부들 틈에 섞여 지하 서버실 근처에 케이블 트레이를 점검하는 척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공구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수리 도구 대신 40년 전 설계했던 미세 주파수 교란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땀 흘리는 늙은 인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벽면에 새겨진 케이블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강인호의 모든 사업과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마스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 저는 조용하고 아주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 불현듯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만났던 그 기자, 한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예리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저씨는 시계 수리공 아닙니까? 그녀는 저를 사기 피해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복수를 그녀의 특종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를 멀리 밀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노인이 할 일이 시계만 있는 줄 아시오? 일은 돈 벌려면 사비라도 들어야지. 전 재산을 잃었는데 표정이 왜 그렇게 담담하세요? 저번에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울분을 토하더니 혹시 강인호에 대해 뭘 아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소. 젊은 사람들이나 알 일이지. 이제 그만 가보시오. 이래야 하니. 이놈의 기자, 눈치 하나는 빠르군. 하지만 넌 내 과거를 건드려서는 안 돼. 이 일은 내 회한을 정리하는 일이다. 한수화를 따돌린 후 저는 케이블 트레이 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지가 코에 박히고 숨막히는 건조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스터 서버로 이어지는 광 케이블 옆 전원 공급 라인에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은 70세 노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던 천재 공학자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미세 교란 장치를 꺼내 전원 라인에 아주 정교하게 삽입했습니다. 이 장치는 강인호가 맹신하는 메인 서버 시계를 하루에 0.01초씩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감지할 수 없는 오차, 하지만 첨단 금융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를 유발하는 저만의 정교한 복수의 첫 번째 톱니바퀴였습니다. 삽입을 완료하고 장갑을 벗자 손바닥에 케이블에 거친 감촉과 함께 작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저는 핏방울을 조용히 닦아내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하를 빠져나왔습니다. 강인호, 너는 내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랑했지. 이제부터 내 시간은 내가 갚는다. 0.01초의 오차. 그 작은 톱니가 내 성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시계 수리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강인호의 회사 뉴스에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에서 미세한 거래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일시적 오류로 치부했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는 저에게 성공적인 복수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리점 문이 열리며 한수아 기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40년 전 MIT 연구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저와 그리고 제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땜장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당신은 시계 수리공이 아니죠. 당신은 40년 전 세계 최초 AI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던 이정우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은 한때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딸은 40년 전 제 기술이 도용된 후 그 후유증으로 꿈을 포기하고 절연했기 때문입니다. 제 복수 계획의 유일한 사각지대였습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시오. 내 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저는 당신의 딸 친구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왜 숨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시작했는지 압니다. 강인호가 눈치챘어요. 어제 그의 보안팀이 제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미세한 시스템 오류를 추적 중입니다. 저는 당신의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회한이 아닌 정의를 보도하고 싶습니다. 젠장. 내가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끌어들였군. 내 복수 때문에 또다시 무고한 사람이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녀는 내 딸을 닮았다. 나는 또다시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강인호의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제 계획의 시한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와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쇠붙이의 무게감이 그녀의 손에 전달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잘 들어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 시계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야. 내가 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너는 안전해. 이 시계를 강인호가 찾도록 만들어.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다. 이걸 강인호에게 어떻게 해? 저는 그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고 돌려세울 때 문득 그녀의 등 뒤로 수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림자는 강인호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수아 기자의 움직임을 미행하고 있었고 제 시계 수리점 안으로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노인네. 우리가 찾는 작은 장치를 어디에 숨겼지? 그리고 그 기자 손에 있는 시계, 이리 내놔. 저는 한수아를 뒤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제 손은 순식간에 작업대 아래에 숨겨두었던 두꺼운 강철자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은 번뜩였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술자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아들은 좁은 수리점 안에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공구들과 시계 부품들이 흩날리며 날카로운 충돌음을 냈습니다. 저는 강철자를 휘두르는 대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격투가처럼 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40년 전 저는 기술이 도용당할 것을 우려해 방어용 무술을 익혔었습니다. 제 민첩하고 정교한 움직임에 수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명이었고 저는 70세 노인이었습니다. 몸싸움이 격렬해질 때 한수아 기자가 제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뒤 조심해요. 저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한수아가 휘두른 쇠 파이프가 그녀의 팔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바닥에 부딪히며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 돼. 회중시계가. 내 마지막 회한의 끈이 부서졌다. 나는 또다시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수아들을 향한 공격이 정교함을 잃고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밖에서 울리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수아가 쓰러지기 직전 용케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수아들은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쓰러져 피를 흘리는 한수아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다친 팔보다 산산조각난 회중시계의 파편을 먼저 움켜쥐었습니다. 이정우의 복수는 결국 무고한 희생을 낳았다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정의였을까요? 복수를 멈추고 이대로 조용히 숨어야 할까요? 한수아 기자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강인호가 이 시계 때문에 저를 찾았다는 건 당신의 복수가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억울한 회한이 걸린 시계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 딸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이 복수는 저만의 회한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시간을 되돌려 놓는 시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시계 파편을 주머니에 넣고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갈등이 마침내 끝까지 가야 한다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강인호, 너는 나의 시계를 부쉈어. 이제부터는 용서도 관용도 없다. 나는 너의 모든 시스템을 파괴한다. 너의 완전한 파멸이 곧 나의 구원이다. 한수아 기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저는 그녀의 경고에 따라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인호는
제가 40년 전 천재 공학자였다는 사실과 제 기술이 과거 거대 기업에 도용당했던 치명적인 역사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제 복수 계획을 완성하기도 전에 강인호는 이정우 사기 공범설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강인호 회장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40년 전 기술 도용의 아픔을 겪었던 전직 천재 공학자가 있으며 그가 오히려 시스템을 해킹해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정우 씨를 수배 중입니다. 세상은 저를 숨겨진 영웅이 아닌 탐욕에 눈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40년 전의 치욕이 현실로 되살아나 저를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정교한 계획이 실패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놈, 나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군. 강인호, 내가 나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군.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강인호의 역공을 막으려면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와 강인호 시스템의 핵심 보안 코드를 뚫을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유일한 인물은 40년 전 제 기술을 도용하고 저를 파멸시켰던 옛 동료 김 교수였습니다. 저는 평생 증오에 맞지 않았던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가장 어두운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저는 낡은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수화기에는 차가운 땀이 묻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회중식의 파편을 만졌습니다. 파편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그 고통이 저에게 명분을 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냉정한 결단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김 교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교수, 나 이정우네. 40년 만이군. 자네가 감히 내게 전화를 했나? 난 이미 자네에게 모든 것을 줬잖아. 자네의 기술까지도. 그래, 자네는 내 과거를 가져갔지. 하지만 지금 강인호가 그 기술을 더 악랄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네. 자네가 아니면 막을 수 없어. 강인호의 비자금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최종 마스터키를 알고 있잖아.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가 저지른 40년 전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날 도와주게. 김 교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제 청산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잠시 후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정적인 정보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보는 강인호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의 비자금 서버를 해체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좋아.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어. 김 교수, 자네와 나의 회화는 강인호의 파멸로 끝을 맺는다. 이제 최종 심판의 시간이다. 강인호가 전 세계 투자자들을 모아 마지막 사기극을 펼치려던 대규모 투자 설명회장. 저는 김 교수가 제공한 정보와 한수아 기자가 몰래 설치한 중계장치를 이용해 회장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인호의 번지르르한 연설은 탐욕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저는 복장 안에 숨겨온 작은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이 칩은 40년 전 저의 천재성이 응축된 최종 병기였습니다. 부서진 회중시계의 파편은 제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연단 위에서 자신감 넘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누구도 심지어 법조차도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곧 시간의 미래입니다. 강인호가 마지막 선언을 하는 순간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강인호의 시스템에 미세하게 교란되었던 0.01초의 시간 오차가 폭발적으로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비자금이 오가는 불법 계좌 내역과 강인호의 음성 녹취록이 문자화되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인호. 네가 자랑하던 시간의 미래다. 내 40년의 회한이 낳은 정교한 파멸이다. 강인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내 시스템을 건드린 거야. 누가? 그때 한수아 기자가 강인호의 연단에 미리 설치해두었던 작은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이정우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시계는 영원히 멈췄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을 잊지 마. 나는 이정우다. 내가 무시했던 낡은 시계 수리공.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강인호에게 달려들었고
강인호는 자신이 맹신하던 시스템의 배신에 정신적인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연단 위에서 시간은 내 것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강인호의 절규와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복수심이 아닌 복합적인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너진 강인호 옆, 저는 부서진 파편들을 다시 모아 복원해 놓았던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는 다시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강인호의 파멸을 선언하는 최후의 심판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인호는 폰지 사기로 인해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가 맹신했던 시스템과 명예는 완전한 파멸을 맞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저는 숨겨진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낡은 수리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점의 기름 냄새와 정적은 오히려 제게 가장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부서진 회중시계 대신 작은 탁상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했지만 저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위해 과거의 악마김 교수와 손잡았던 회한, 그리고 한수아 기자를 위험에 빠뜨렸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수리점 문이 열리고 팔에 깁스를 한 한수아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도 우러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회한을 이해하는 동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떠나시는군요, 선생님. 간판을 내리셨네요. 그래. 이제 70년의 시간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지. 자네 덕분에 복수가 완성되었네. 위험하게 해서 미안하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제 아버지의 회한까지 덜었습니다. 이정우 박사님이 아닌 이정우 선생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정성껏 수리한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리알은 복원되었고 시계는 다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그래. 나도 이제 멈췄던 내 시간을 다시 돌려야지.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내 삶까지 멈출 필요는 없다. 저는 수리점 간판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대를 정리하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뜯어냈습니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희미해지는 수리점 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 부서진 회중시계의 파편들을 꺼내어 조용히 폐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복원된 회중시계의 용두를 감았습니다. 이제 시계는 강인호의 파멸의 시간이 아닌 오직 저만의 평온한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70세 노인의 발걸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시계는 돌고 도는 거다. 멈추지 않아. 이제 남은 시간은 그저 내 시간. 그의 손은 떨림없이 정교하게 회중시계의 유리알을 마지막으로 닦아냅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수리점의 먼지 속으로 스며들었고 시계의 째깍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